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로 말이죠, 지금 100만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모시겠고, 자유 대한민국 이 헌법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 정신을 살려내는데 기하는 그런 방송으로 일관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이제는 150만, 200만을 향해서 좌파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책과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의 깊이를 넓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순재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91세 연령이신데, 요즘 남자들도 말이죠 91세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의 연예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예 활동도 했고 또 이 정치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활동 끝나고 나서 연예계로 복귀해서 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그런 연예 활동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순재 선생의 그 일기, 요거를 갖다 일대기를 갖다 요약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선 노란봉투법 요 시행령이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본래 노란봉투법 이거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보장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켜져야 되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갖다가 사용자, 즉 경영주의 경영 정책까지도 사법심사에 대달을 하도록 한 거, 노사 투쟁의 뭐라 그럴까요? 이 명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준 거, 이거 기업할 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노란봉투법 말이죠. 요거 이제 이 개정될 때서부터 재계가 어마어마하게 반발해 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생명과 같은 그런 이 법으로 여겨왔어요. 문재인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김영춘인가요? 이 노사부 장관 민노총, 그러니 뭐 이거 무조건 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이 말이죠,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고 쟁의 범위도 넓혔다는 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제한했다고 하는 거, 아주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유리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노조 때문에 기업 못 해먹겠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번 G20 정상회의, 그 이제 끝나고 튀르키예를 거쳐서 이제 귀국길에 올라오는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은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 아니, 지난번에 팩트시트에서도 뭐라고 돼 있느냐? 팩트시트도 말이죠, 대만 해협 문제에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독일 총리가 중국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야? 이렇게 하니까 동문서답하고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엉뚱하게 무슨 통일 문제 배우겠다? 아니, 독일한테 통일 문제를 배우겠으니 알려달라라고 해놓고 말이죠, 지금 남아공을 떠나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뭐라 했느냐? 뭘 통일이 필요하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 통일을 하지 말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두 개 국가론, 적대적 두 개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보면. 아니, 통일, 꿈에도 송어는 통일이야. 꿈에도 송어는 통일.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저는 통일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북한에 특수집단이 생긴 거예요. 특수집단. 북한은 우리 국내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특수집단에 불과해요. 나라가 아닙니다. 예, 나라가 아니에요. 그 특수집단은 지금 사회주의, 독재주의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 국가의 정체성은 뭔데?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현실적인 필요 플러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독일 총리한테 독일 통일에서 배울 게 있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해놓고서 기내에서 기자회견은 통일 뭐가 필요해? 통일도 필요 없어. 그리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연합훈련도 평화 체제가 그렇게 구축될 말이냐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 체제가 구축돼요? 이게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이재명을 보좌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안보실의 참모들 똑바로 모셔라. 이거 아닙니까? 왜?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에요.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야. 해외를 뛰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자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무식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재명의 면면을 보면 이건 뻔뻔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외교안보 식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죽어야고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또 공부를 시켜야지. 예? 아니 기내역에서 했는데 무슨 놈의 통일이 필요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응? 야, 정말 기가 막힐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하도 기가 막혀 갖고 쭉 하면서 한마디씩만 제가 이 코멘트를 쭉 달았는데 길게 안 하고 뭐 코멘트 할 거리가 있어야지.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이러니 다니면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나 소리 들었잖아요. 이제 김정은이는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뭐 수석자 붙을 필요 없어. 그냥 김정은이의 말단 대변인이나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 이 메르켈 이제 이 메르켈이 아니라 메르츠 현 총리죠. 이 메르츠 현 총리는 메르켈의 이 진보 좌파주의에 반대하는 아주 강성 우파입니다. 전형적인 강성 우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모든 나라들이 지금 중국하고 딱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 트럼프가 지금 세계에서 최강 지도자잖아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강력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거역할 수가 없어. 트럼프는 기본이 중국을 때리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체제로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 얘기 안 한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망신당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치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딱 얘기하지. 아, 그거 우리 한미본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해야지. 이거는요. 지난번에 이 대만 우협 외신에서 물으니까 아 그거 외계인이 치우친 거나 똑같아. 대답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러니까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트럼프하고 동일한 기조 위에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이재명만 끼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께 본 방송을 지금 하겠는데요. 우선 이준세 선생님 아주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뭐 일일이 이거 하나 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89세의 최고령 리어 왕이 탄생됐고요. 90세에는 연기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선생이야말로 천생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 그 이순재 선생은요 연극, 드라마, 영화, 매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중문화예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 연극을 선보이까지도 했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영원히 미완성이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배우의 역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현역 배우로서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1세고 데뷔 69년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속사가 이제 밝혔어요. 예.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고인은요, 드라마 배소리로 KBS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현역 배우의 면모를 자랑하기도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MBC 연예대상 이후 받는 첫 연기 대상에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수상 소감으로는요, 60세가 되어도 잘하면 공로상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이다.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태프하고 배우들에게 그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인이 말이죠. 연기를 시작한 것은 1956년이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배우라는 직업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였던 때라고 합니다. 서울대 철학과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 유진 온일의 연극 지평선 너머로 지금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1년도 KBS 개국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는 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진입했고 TBC 공채 1기로 발탁되면서 CBC 전속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66년도 영화 초연으로 스크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69년에 걸친 이 활동 기록은 곧 한국 대중문화예술사가 될 정도였다. 그리고요, 이제 34년도 한국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내다가 전쟁 발발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와가지고 대전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35년생이고 대전고등학교 선배 되시는데요. 대전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연극 햄릿 무대에 오르면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엔 연극반을 재건해서 전국대학 연극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졸업 후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인제 극단, 실험극장을 창단하면서 연기자로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내 최초 1일 연속극 눈이 날이네 64년도 요거를 시작하기로 해서 최초의 TV 수작인 형사수첩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966년도 정진호 감독의 초연을 통해서 스크린에 데뷔를 했고 76년에는요,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최인현 감독의 영화 집념으로 제13회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순재 선생의 연기 역사는 한국 현대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자, 그래서 이제 80년 11월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TBC가 문을 닫으니까 다른 배우들하고 같이 KBS하고 MBC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래서 80년대 후반에는 이순재 의원으로 또 이제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연극 활동 엄청나게 세일즈맨의 죽음, 늙은 부부의 이야기, 사랑별곡, 황금연목, 앙리 할아버지와 나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배우로서의 연기는 생명력이다. 연기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순재의 출연작은 모든 매체를 합해서 무려 몇 편이냐? 425편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평소 열심히 한 배우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연극 리어의 한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 무대 위와 카메라 앞에 남아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지나치게 보장했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파업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또 과도하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요.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전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유래된 이름이 노란 봉투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용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이 경영상의 결정, 즉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와 같은 또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건데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챙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요, 지난 8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이제 경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지만은 민주당 뭐 179석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대상은 바로 뭐냐?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 못 해먹겠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 파업 조장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지금 사업장에서 쟁의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관련 이 도표로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동아일보가 정리한 거예요. 원청 한청 노조 중에서 대표 노조로 단일화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뭐 하청 노조가 아니더라도 딱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경영주는 한 노동조합하고만 교섭하면 되는데 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하자는 대로 다 응해야 돼. 그래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를 못하면 교섭 단위가 분리되는.
그래서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이 교섭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 대표 노조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수십 개 노조하고 다 해야 돼. 이거 동의안 해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게 복잡합니다. 이건 중화일보 건데,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또 간단한 거. 예, 이건 경제인협회에서 만든 건데 잘 만들었어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겁니다. 예,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늘려가지고 모호해졌다. 그러니까 경영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리고 경영쟁의도 지금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해고와 같은 경영상의 결정 내용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책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까지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활동의 손배 제한, 그리고 폭력성 확대가 우려된다. 예, 손배를 제한해 보니까 폭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죠. 마구 때려 부시는 거지. 손해배상은 청구 함부로 못하니까. 그리고 손배 책임을 개별화한다. 손실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서 손해배상 책임을 하나하나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로자별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손실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손배 청구권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노동관계법이 노동법 2조하고 3조잖아요. 노동법 2조는 뭐냐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입법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 노동 3법은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거.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게 노조 2조, 노동조합법 2조하고 3조를 바꾸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노동계하고 야당은 철저히 찬성하고 경영계와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얘기해요. 이거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경영자들이 이거 회사를 해먹겠느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요. 조선일보 사설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예고된 일이지만은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하청노조도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반발과 비판이 커지니까 노동부는 시행령으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을 보니까 비판을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기 어렵다. 노사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청노조도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시행령이라면 기업들은 1년 내내 원청 한청 노조와 교섭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에 1차 협력사가 300여 곳, 2, 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8,500여 곳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HD 현재 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하나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1차 협력사만. 이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일 수 있는데, 글로벌 초경쟁 시대의 기업의 발목을 잡아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미 법을 시행하기도 전인데 원청 기업이 나서라는 노조 압박이 많은데, 법을 시행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 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청노조 교섭 테이블이 여러 개로 나뉠 경우에 이해관계 조정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불법쟁이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하청노조들과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폭력행위나 작업장 점거가 다시 만연할 우려가 있다.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자의 결정까지 노조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영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까지 노조 파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 졸면 죽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노조 편만 들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내년 시행 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겠지만은 민주당이 응할 리 없다. 막대한 가계부채, 환율 불안, 부동산 불안, 트럼프 관세, 엄청난 대미 투자 부담 외에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올려졌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남아공에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만나서 망신을 당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독일 경험에서 배울 게 많다.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츠 총리가 비밀 노하우는 없다.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메르츠 총리가 얘기했느냐?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고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이 이미 좋은 양자관계에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을 쌓아왔지만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메르츠 총리가 중국 관계를 묻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하나도 없어. 도망간 거예요, 그냥. 야,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언론에는요,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안 나오고 있어. 요거를요,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께 이제 수시로 인용해 드리는 피터 김 평론가, 이분이 이거를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전 세계들이 지금 미국하고 같은 편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 이재명만 중국에 얹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예, 이거 말이나 되느냐? 이러다가는 한국이 어디로 가겠느냐? 예, 이재명만 혼자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예, 요런 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아공에서 이재명이 신었던 신발이 화제다. 그래서 신발 혼자 한 20cm짜리 높은 그죠? 높은 구두를 신은 거 이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발 얘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G20 남홍에서 이재명이 신었던 신발이 화제인데 굽 높이가 트럼프 신발이 3배다. 20cm는 조끼 넘어 보이고 키 190cm 트럼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목이 꺾일 정도로 깔창을 갈았다. 마크롱 메르츠와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정상 구두굽 비교하면 이재명 신발만 유독 두껍다. 겉모습부터 허세와 위장으로 점찰된 외교였고 그 본질을 독일 총리 메르츠가 정확히 깨뜨렸다. 메르츠가 이재명에게 대중국 정치가 어때야 할 것인지 물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다. 독일은 지금 한국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저가 상품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폭스바겐은 3만 5천 명을 자르겠다고 하고 있고 아우디는 7,500명, 보쉬는 1만 3천 명 감축을 발표했다. 기업자가 10년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기술만 탈취당하고 역으로 시장을 털리고 있는 것이다. 벤츠와 BMW가 잘 나가던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공장을 닫는다. 독일이 친환경을 외치는 동안 중국 태양광과 배터리가 유럽을 장악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좌파 정책의 이게 다 결과다. 메르켈이 20년간 해온 친중 친환경 이민 환영 정책의 참혹한 결말이다. 예. 자, 우파인 메르츠는 그 좌파 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당선됐다. 중국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중국을 서방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독재축으로 규정했다.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메르츠는 레이건을 롤모델로 삼는 강경 우파다. 그래서 트럼프와 죽이 잘 맞고 유럽에서 반중 네트워크를 이끌 적임자로 선택받았고 그가 이재명에게 중국 정책을 물은 것은 동병상련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이 자유진영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가 그린 반중 보행황에서 한국의 좌표를 점검하는 질문이었다. 근데 이재명은 동문서답하고 도망쳤다. 메르츠에게 뜬금 독일 통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중국 정책을 보냈는데 통일 얘기를 꺼낸 것이다. 메르츠는 정색하며 There is no secret know-how, 즉 비밀 노하우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자리가 끝났다. 메르츠는 그 순간 이재명이 친중이라는 정보가 정확하고 답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이재명의 본색을 읽었을 것이다. 전세가 탈중으로 가는데 한국만 중립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메르츠가 이끄는 독일은 지금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중국 소유 반도체 기업을 강제 인수했고 프랑스는 중국 유통업체 쉬인의 제품 20만 개를 전수조사하며 규제에 나섰다. 영국과 독일은 중국 전기차를 퇴출시키고 있다. 유럽의회는 최초로 좌파 연대를 벌이고 보수 극우와 손잡고 친환경 정책을 폐기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을 고립시키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주권을 되찾는 방향이다. 트럼프가 유엔에서 선언한 그 방향이다. 친환경은 사기고
PC는 서구를 망치는 독이며 다자주의는 중국의 덤핑을 합법화하는 수단이라고 외쳤다. 독일 메르츠도 일본 다카이치도 아르헨티나 밀레이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재명만 반대로 가고 있다. G20에서 이재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을 외쳤다. WTO를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스트 체제에 부합하겠다는 발언이다.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을 이재명은 껴버리는 것을 이재명은 껴안고 있다. 20cm 깔창 신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 했지만은 메르츠는 이재명의 속을 이미 다 들여다봤다. 트럼프의 반중 네트워크는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남미의 밀레이, 아시아의 다카이치, 유럽의 메르츠. 그런데 이재명만 여전히 포위망 안에 갇혀 있다.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피터 김 이분의 이 글이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정말 이재명 정권의 정말 이 속성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중요한 SNS 글이 아닌가. 시청자분 다시 한번 100만 돌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계속해서 당부 말씀을